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도 3년이 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유튜브 소재를 발굴한다는 핑계하에 정말 많은 지름을 했습니다. 리스트를 보니까 거의 1000만원 넘게 구매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2021년에 구매한 기기들을 비싼 기기들 순으로 알려드리고 리뷰 후에 더 사용해본 후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현역으로 사용 가능한 기기들이 많으니까 구매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현재 제가 영상 작업에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맥북 프로입니다. 제가 2021년에 구매한 기기 중 가장 고가이지만 가장 만족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원래 쓰던 맥북은 인텔 CPU를 탑재한 15인치 맥북 프로 고급형이었는데요. 성능은 나쁘지 않았지만 발열이 심해지면서 스로틀링이 걸리면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면서 속도도 엄청 느려지고 뻐기까지 했었어요. M1이 발열을 획기적으로 해소했다고 해서 기대하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이 정도로 빠르면서 조용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파이널 컷 프로를 돌리면서 더빙을 하면 팬 소음이 사운드에 들어가서 선풍기로 맥북을 식혀가면서 더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이 정말 싹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점은 두께와 무게인데요. 뭔가 날렵하고 간지났던 이전 맥북 프로 모델과 다르게 더 둔탁한 디자인에 무거워져서 휴대하기가 정말 버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갤럭시 Z 폴드 3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폴더블 폰입니다. 이전에 대여에서는 많이 써봤지만 메인 회선으로 실사용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기대도 많이 했고 만족스럽기도 했지만 제 사용 패턴과는 맞지 않아서 지금은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폴더블 폼팩터는 바형 스마트폰에 질린 테크 덕후들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손맛을 선사했는데요. 처음 한 달간은 사용하는 재미가 분명 있었지만 휴대성에서 분명히 손해보는 부분이 있고 빠르게 스마트폰을 써야 할 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화면을 볼 일이 있을 때 일단 이걸 커버 디스플레이로 볼지 아니면 화면을 펼쳐서 메인 디스플레이로 볼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대부분 작디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로만 보게 되더라고요. 이럴 거면 굳이 이 가격과 무게, 두께를 감당해야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과 동영상이 중요한 저에게 다소 아쉬운 카메라는 다른 플래그십 기기들을 넘보게 되었고 결국 새로 출시된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Z 폴드 3를 예약 판매로 구매한 지 한 달 만에 아이폰 13 출시 소식을 듣고 어김없이 또다시 예약 판매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Z 폴드 3의 무게와 화면 크기에 이미 익숙해진 터라서 아이폰 13에서도 대화면인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3 프로 맥스도 무게로서는 최대치를 경신했을 정도로 한 무게했는데 Z 폴드 3의 케이스까지 하면은 300g에 육박하는 무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없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아이폰 특유의 쫀쫀한 사용감은 두루두루 편하게 쓸 수 있는 실사용 기기로 만족스러웠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기본 크기가 크다 보니까 휴대할 때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에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불편함은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썼을 것 같은데 아이폰 13 시리즈를 새로 선물 받을 기회가 생겨서 그럼 이왕 쓸 거 다른 모델을 써보자는 생각으로 프로 맥스를 처분하고 13 프로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휴대성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시원시원하고 널찍한 프로 맥스의 디스플레이가 그립습니다. M1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는 4월에 공개되었는데요.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와 2세대를 모두 써본 저에게는 디자인 변경이 거의 없어서 이걸 살지 말지 고민이 꽤 되었습니다. 결국 구매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1인치 2세대와 차이가 없어서 가장 후회되는 구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감가가 많이 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셀룰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세대에 추가된 듀얼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는 거의 쓸모가 없었고 3세대의 M1 칩은 강력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성능을 체감해본 적이 잘 없습니다. 아이패드로 빡세게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보통은 고성능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버스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탐나서 M1 아이패드를 사실 거라면은 차라리 조금 더 가격을 투자해서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M1 맥북 에어를 구매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패드와는 다르게 갤럭시 탭은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보안이 적용된 회사 앱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을 사면서 이왕이면 전에 안 써본 12.4인치의 대화면인 S7 플러스를 샀는데 이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용 키보드 북커버와 같이 쓰면은 거의 노트북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윈도우는 역시 애플보다는 안드로이드와의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덱스를 쓰면은 윈도우랑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크게 불만이 없던 기기인데 아무래도 제가 쓰던 아이패드 프로와 사용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더 큰 지름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 고민 중에 업무용 기기에 내 돈까지 투자해 가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방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워치는 2 때부터 매번 구매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무게와 휴대성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알루미늄 모델을 선호했는데 이번에는 사이즈는 같은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커졌다고 하니까 그럼 최대한 디스플레이가 커진 애플워치를 쓰는 경험은 어떻게 다를까 하고 궁금해져서 45mm짜리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에 쓰던 애플워치 6는 블루색을 구매해서 깔맞춤하기가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이런 서름을 벗어나고자 시계의 정석과도 같은 색인 스테인레스 실버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에 압박이 좀 있었지만은 좀 새로운 기계를 써보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결과는 일단 만족스럽습니다만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다른 분들께는 그다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리고 스테인레스는 셀룰러 모델로만 나와서 워치 요금제도 개통해서 써봤는데요. 제가 아이폰을 몸에서 떼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셀룰러가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 8이 나온다면은 다시 알루미늄 GPS 모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사이즈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남자 손목에는 확실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팔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갤럭시 탭 S7 FE 모델의 출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갤럭시 탭 시리즈를 그리워하던 터에 저렴한 가격에 저도 모르게 사전 예약을 해버렸네요. 아무래도 갤럭시 탭 S7 플러스의 하위 호환형이다 보니까 큰 감흥은 없었고 다운그레이드된 스펙의 아쉬움만 커져서 얼마 쓰지 못하고 처분해버렸습니다. 갤럭시 탭 S7 FE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받은 키보드 커버였는데요. 트랙패드가 빠지고 뒷면에 킥스탠드가 빠지는 대신에 무게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서 휴대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갤럭시 탭 S7으로 태블릿을 구성한다면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이 키보드 커버를 따로 사서 조합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를 정말 만족스럽게 활용했던 저는 미니 태블릿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6에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서 구매를 망설이게 되었는데요. 사고 나서도 생각보다 베젤이 두꺼워서 별로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Z 폴드 3에서 120Hz 디스플레이 맛을 본 저에게는 60Hz의 디스플레이가 영 탐탁지 않아 보였습니다. 악보나 대본을 볼 작은 기기가 필요할 때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많이 쓰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10인치대의 메인 태블릿이 있고 서브로 사신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그냥 아이패드 9세대나 아이패드 에어를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출퇴근길에 이북 뷰어 용도로 몇 번 쓰다가 결국 방출했습니다. 이건 제가 사놓고 리뷰하지 않은 제품인데요. 드론의 명가인 DJI에서 출시한 액션캠입니다. 자석 방식으로 모듈을 붙이는 방식이라서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산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모델로 가격이 무려 60만원입니다. 자석 방식으로 목걸이를 안에 넣고 옷에 붙일 수도 있어서 바디캠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용 밴드를 쓰면은 헤드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세서리가 아직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조도 촬영 결과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주로 실내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 저에게는 아이폰이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이름 그대로 야외에서 활동을 기록하는 용도로는 적절하지만 저조도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 보니까 실내에서 브이로그를 찍는 용도로도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몰카로 괜히 의심받는 것 같기도 해서 잘 들고 나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좋은 콘텐츠를 뽑아내고자 투자하는 마음으로 산 시그마 고정 줌렌즈입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할 때 메인 카메라로 소니 A6400을 쓰고 있는데요. 소니 정품 고정 줌렌즈는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났는데 시그마에서 새로 출시된 고정 줌렌즈는 가격도 싸고 무게도 가벼워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제 카메라의 바디캡처럼 되어서 거의 분리되지 않고 있어요. 평소에는 18mm의 광각으로 사용하다가 50mm로 최대 줌을 당기면 접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초점 잡는 것도 정확해서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소니 이마운트 미러리스에서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저렴한 고정 조리개 줌렌즈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작년에 구매했던 IT 기기들을 가장 비싼 순으로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기기들을 구매한 것 같은데요. 잘 쓰인 기기도 있지만 잘 못 쓰는 기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애플이랑 갤럭시 제품들을 많이 구매했지만 저는 성능과 안정성 측면에서 애플 기기들 쪽을 많이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기변증이 있어서 곧 나올 갤럭시 S22와 갤럭시 탭 S8도 기웃거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새로 나올 갤럭시 폴더블 폰들도 기대가 되고요. 2022년에는 또 어떤 기기들이 저와 같은 IT 기기 매니아들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가 되네요. 늦었지만 작년 한 해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유익한 IT 정보와 리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